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전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력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만물이 생산되는데 전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죠.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힘으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중력과 달리 전기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고,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기 사용은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현상에서 전기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뇌에서 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벼락에서 발견할 수 있죠. 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번개와 천둥인데, 강한 태양 광선의 지표의 공기가 가열되어 생기는 상승기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방울이 파열되면서 파열된 물방울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 자연히 음전하를 띠는 물방울이 생기게 되며 지상에 양전하가 있는 곳으로 음전하가 이동하여 전기력을 근원으로 한 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건 지우죠. 전기력 역시 중력의 변형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무태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태극은 뭔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가리키겠죠. 앞에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물의 상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고체 기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고체라는 것이 점진성과 급진성입니다. 온도의 변화는 순차적입니다. 열을 가할 경우 10도, 20도, 30도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강한 열을 가하면 단축이 될 수는 있어도 10도에서 단번에 90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적 변화의 경우는 양적 변화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물이 100도인 상황에서 열을 계속 가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단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해지는 열이 중요하지 그 이상 온도가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이 됩니다. 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양적 변동은 점진적이며 질적 변동은 급진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요. 이러한 설명을 왜 할까요? 물질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그 생명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체의 육체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항성기에서 질서가 생성되며 중력, 자력, 전기력과 같은 여러 가지 절대적 개념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생성되며, 이 모든 것들은 결합이 진행되는 물질들과 새로운 절대적 개념의 형성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써니는 생명체가 생기는 힘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절대적 구조화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항성이나 행성이나 위성 내부도 항성계 전체의 질서의 규정 속에서 변화가 진행됩니다. 중력에 의해 물질들은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물질의 형이 결정되기 전에 지표 위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결합과 분해된 물질들의 결합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물질을 분해하는 근원은 전기력입니다. 그래요. 전기를 이용하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특정한 조건에서 헤아릴 수 없는 례로 형성하는 전기력은 물질을 분해하는 근원을 형성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과 같은 기후와 물질적 조건이 형성되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입자가 생성되니, 그래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입자를 발생시키는 힘을 전기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물질 입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근원이 하나가 됩니다. 그 근원이 태극 속에서 생명체를 구성하게 될 물질로 무극에서 불변의 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무극에 대해서 언급했죠. 무극에서 다양한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생성됨을 언급했어요. 이런 그 다양한 물질이 아니라 이제 근원이 되는 물질을 생성시킴을 확인했죠.
이는 무극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태극의 이치에 입각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무태극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무태극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극이 생성되며 움직임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드러나듯이 무태극이 생성되며 무태극과 기존의 근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절대적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렇겠지요. 어떤 새로운 절대적 개념에 의해서 생명체는 규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절대적 개념들인 중력과 자력, 정지력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이 근원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간접적인 근원이 되고 새로이 드러난 절대적 개념이 생물의 구체적 형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근원이 됩니다. 새로이 드러난 절대적 개념은 스스로 섭취 및 배설 그리고 분열과 결합입니다. 그래요. 먹은 뒤에 먹어서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배설하죠. 그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분열과 결합입니다. 분리와 결합은 그래요. 무생물에서도 발견되니까 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형태의 분열과 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찰해야 할 것은 무태극에서 물질입자가 최소 물질입자를 구성하여 결합을 이루어 개체를 생성시키는지와 개체를 먼저 구성한 뒤 세분화되는지 여부가 가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형성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세포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개체가 만들어진 뒤에 어떤 분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무의 이치에 의하면 하나의 구가 하나의 세상을 이루며 구 내부가 분화되어 태극을 형성하듯 앞에 살펴봤죠. 무태극에서 하나의 부분이 분리되어 하나의 개체가 성립한 뒤 내부 구조가 세밀화되게 됩니다. 이는 이치에 맞습니다. 형이 결정되지 않은 채 세포 하나하나가 결합하면서 거대한 한 개체를 이루고 거대한 개체를 이룬 뒤 형이 결정된다는 가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포 하나하나가 결합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체가 만들어진 후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태국 내에서 부분으로 분리될 때 모든 생물들이 선천적인 운명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하겠으나 유추가 가능한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해 약 3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모습으로 태어난 후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성인으로 자라난다. 그 성인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즉 세포가 분열하여 그 수가 늘어나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포는 어느 한계 이상으로 커지면 세포 내부와 외부의 물질 교환에 문화하지 못하고 핵이 세포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요. 확인이 됐죠? 한 개의 세포가 수십조 개의 세포들과 결합하여 생명체를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포들이 하나하나 결합하면서 개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가 생성된 뒤에 세포가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세포가 성장하면서 수십조 개로 분열되는 것은 분열하는 하나의 세포가 생성되는 하나의 특정한 조건만 있으면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생물체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결론입니다. 다양한 종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각각의 하나의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리되는 부분의 차이를 발생시켜 종들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중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례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전기가 결정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전기로 지지면서 전기로 무태극을 지지면서 다양한 종의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든다. 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발생할 경우 무태극의 부분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향을 띠며 순식간에 분리와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무수한 뇌는 불규칙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니 절대적 개념에 의해 발생하는 뇌에도 당연히 다양함 속에 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수한 뇌의 법에 따라 지구 각지에 형성된 무태극의 다양하면서 유사한 성질을 지닌 개체들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그 무생물에서 생물을 생성시키는 힘은 전기력이다. 그리고 전기력으로 지지면서 생성시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나요? 어떤 견해가 유행하고 있나요? 독립운동가는 애국자이고 친일파는 당연히 반역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독립운동가는 당연히 애국자이고 친일파는 당연히 반역자인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국시대, 한국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친일파는 뭔가요? 정의는? 광으로는 어떤가요? 일본 정부에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협조한이죠. 대부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일본 정부에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들이죠. 일본 정부를 인정하고 살아갔죠. 세금도 내고. 광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일파이죠. 극소수 사람들만 그래요. 일본 정부를 거부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한 거죠. 해외 나가서. 대부분 이들은 친일파예요. 광의 뜻으로 해석하면 협의는 뭔가요?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또 누가 정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럼 친일파는 반역자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한국을 배신한 한국인이 있는가? 답은 뭔가요? 일제시대에 한국을 배신한 이가 있는가? 한국은 그래요. 한참 뒤에 세워지죠. 조선하고 한국은 다르죠.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요? 고대 농경 국가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멸망한 나라죠. 한국은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죠. 북한은 뭔가요?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다르죠. 달라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거 한국이라는 국가는 일제시대 이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바탕하여 세워진 한국은 일제시대 이후에 세워지죠. 즉 일제시대에 한국인이 한국을 배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의 친일파든 협의 친일파든 한국을 배신한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조선을 배신한 일은 있겠죠. 조선은 과거에 존재했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를 산 이들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그에 해당하지 않겠죠.
조선을 배신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대부분 이들이 전부는 아니라더라도 조선을 배신하죠. 아무도 조선을 그 일제가 멸망한 뒤에도 아무도 조선 정부를 수립하려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들은 조선을 배신했어요. 조선을 배신한 것도 뭐 별 큰 문제가 뭐랄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이들이 거의 모든 이들이 조선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조선을 싫어했죠. 그래요. 그러면 친일파는 반역자가 될 수 없는가?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반역자인가 하면 반역자는 아니죠. 반역자가 될 수 없는가? 다 반역자가 될 수 있죠. 194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고 한국을 배신하며 적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친일파는 애국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답은 뭔가요? 마찬가지죠. 한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애국자가 아니죠. 그럼 친일파는 애국자가 될 수 있는가? 답은 뭔가요? 194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수립에 기여하고 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죠. 그래요.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는 194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독립운동가는 애국자인가? 한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애국자가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갈리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에 근거한 조선을 수립하려고 했으면 조선을 배신하지 않고 수립하려고 했으면 애국자라 불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독립운동가는 어떤가요? 애국자가 아니죠. 근데 독립운동가 대부분도 다 조선을 배신하잖아요. 조선을 싫어하잖아요. 조선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대부분 애국자가 아니죠. 독립운동가는 애국자가 될 수 있는가? 답. 194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수립에 기여하고 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가 답인 거죠. 독립운동가는 반역자인가? 한국을 배신하는 일은 불가능하니 반역자가 아니죠. 독립운동가는 반역자가 될 수 없는가? 답. 반역자가 될 수 있죠. 왜 그런가요? 194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고 한국을 배신하며 적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애국자로 만들려고 하죠. 맞나요? 틀리나요? 반역자이죠. 한국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고 한국을 배신하며 적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한이잖아요.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다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존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한국은 시장 지배 시대의 제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그것은 섭리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섭리에 반하는 이는 반하고 한국 그 이인에 반하며 적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이는 어떤 일을 했든 그래요.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서 반역자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